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소프리에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노원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모여 결성한 사회적 경제연대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1월 둘째 주 뉴스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 장애인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체험센터는 시교육청과 장애인 고용공단 공동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체험학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인문계 일반고등학교에 성인 장애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센터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동대문을 맡고 있는 우리 김진중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동대문구 제기동에 장애인 시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네, 정식 명칭으로는 서울 커리어 월드라고 하고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개발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90명 정도 되는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장애인 직업 교육 시설로 이 규모를 봤을 때 전체 4층 건물에 14개의 직업 체험 실습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 84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있는데요. 특수학급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장애인 재학생, 전공과 학생 등이 이용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자활하기 위해서 그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제과제빵 교육 같은 걸 받잖아요. 이제 이곳에서도 전문적인 직업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무보조라든가 도서관 사서, 주방 보조, 간병 뭐 이런 다양한 직군에 있어서 이제 체험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 직무 난이도별로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직무 난이도 교육 정도가 다르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에 맞춰서도 체계적인 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장애인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각 자치구마다 사실 그 장애인 직업체험센터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치구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통 주로 거기서 그 교육하는 것들은 뭐 칫솔모를 꽂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순 작업들 주로 발달장애인들한테는 그런 그 직업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그 양질의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게 그 정부가 2013년부터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잡아왔는데요. 이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길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교육청, 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렇게 4개 기관이 그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부분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17억 원, 그리고 이제 시교육청에서 12억 원 해서 모두 29억 원의 예산이 공사비로 투입될 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이제 관청에서 그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개의 유관기관들이 같이 한꺼번에 협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이루어지는 시도죠.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시도이기도 하고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이렇게 반고해야 될 소식인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고요. 이게 뭐 입지 조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우선은 이 학교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제기동에 있는 성일중학교입니다. 이름을 얘기하자면 이 성일중학교는 45개 학급으로 시작된 학교인데 현재는 15개 학급으로 많이 줄었네요. 학급 학생 수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12학급, 13학급 정도로 학급 수가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시교육청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큰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생기게 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과 맞닿은 거죠. 이 주민들이 지금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느 정도나 극심해요? 애당초 이 건물이 지어질 착공일이요.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일이 2016년 초였어요. 2016년 초에 문을 열기로 계획을 잡고 이제 9월 21일에는 공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공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학교 앞에서의 천막 시위를 계속 학부모와 주민분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 학교 앞에서의 집회 시위다 보니까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성이라든가 이런 건 자제하시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로 오전 9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그 정확한 주장 근거는 뭡니까? 3가지 정도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장애인 시설이 학교 내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주민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반대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 시설에서 공부를 하게 될 장애 학생들, 발달 장애인들이 40살 정도까지 되는 장애인, 성인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통제도 어렵고 위험 상황,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때문이라도 반대한다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현재도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자동차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이후에는 그 장애 학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차량 그러니까 차량들이 많이 이제 여기에 몰리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라든가 뭐 주차 문제 그런 것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지금 다니게 되는 그 장애 학생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빌자면요. 이제 이 직업교육센터잖아요. 직업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진학하는 그 연령대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19살에서 한 20살, 21살 정도 예. 그 정도 나이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교육 받는 20살, 21살까지. 그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게 설명회가 없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땠나요? 현재까지 설명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설명회까지 포함하면 4차례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집회를 시작한 9월 21일 착공일 기점으로 보면요. 그 이전에 7월 20일에 한 번, 8월 20일, 9월 10일 이렇게 집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3차례의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11월 2일에 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됐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설명회가 그러니까 무산되기 전 거를 제외한다면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설명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설명회를 가졌는데도 주민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던 겁니다. 설득할 만한 그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22곳이 모여 사회적 경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제조에서 유통까지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위기 청소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화폐도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노원구를 맡고 있는 신유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에서 사회적 경제 연대가 결성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용어가 굉장히 낯선데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사회적 경제, 네. 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이게 네. 다 뭐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장 경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에서 주로 이제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인데 사회적 경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관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을 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 2012년에 이 관련,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취약계층, 예를 들면 빈곤이나 너무 좀 고령, 장애인 이들과 좀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그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 기업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뭔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기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용 미생물 이렇게 해서 EM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세탁기에 좀 넣어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좀 더 하얘지고 뭐 설거지할 때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공동 생산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뭐 공동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팔고 싸게 팔고 이런 활동을 하는 마을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것을 마을 기업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것을 마을 기업이다 하고 협동조합은 우리가 좀 많이 알 겁니다. 뭐 기존의 농협도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뭐 의료협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생활용품들을 같이 공동 구매하는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뭐 소규모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주식회사하고 뭐 가장 큰 차이는 각 투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 민주적으로 의결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모여가지고 결성을 한다는 것인데, 네. 노원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상당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노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 50여 곳 정도 되는데. 많네요. 예.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옷을 만들어내는 나눔이 패션, 또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일촌 나눔 하우징, 이런 것들 해서, 15곳, 사회적 기업이 15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용품을 유통 판매, 공동 구매해서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또 동네빵집이 모여서 만든, 해피브레드 협동조합, 이런 것들 해서 또 협동조합이 22곳이 활동하고 있고. 축제 때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빵을 팔기도 하고 또 판매 수익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다음에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용 미생물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생산해서 판매해서 나누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아직 마을 기업 단계는 아닌데 노원의 어떤 아파트는요 버섯을 만들어서 버섯을 생산을 해서 그 주민들과 나누고 또 같이 먹고 사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 기업이 2곳 또 공공사업들을 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활기관이라고 우리가 좀 하는데,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 돌봄 서비스 등을 하는 이런 자활기업이 한 10곳 정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49곳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한 50여 곳 정도가 지금 현재 노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곳들이 모여서 연대를 결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좀 어떻게 되는 거고, 각자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존에는 말이죠. 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대변하는 사회적 기업 협의회 또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협의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변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회적 경제 연대는 이런 대변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쉽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노원에서 활동 중인 각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런 곳 중에서 한 22곳 정도가 이번에 사회적 경제 연대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플레임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깁니다. 이 사회적 경제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결성된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이 결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농업을 하면서 제조에서 유통까지 책임진다. 뭐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연대는 사업 연합을 한다. 이 사업 연합이라 함은 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간의 공통 요소를 모아서 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제조를 하면 생활협동조합이 그걸 가지고 유통을 책임지는 판로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에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 중에 아까 도시락, 취약계층의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사랑의 손맛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그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취약계층에 뭐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인 거죠. 말하자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 버섯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버섯을 겁니다. 제조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것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가공해서 재판매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를 그 안에서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소비가 끝나는. 그렇죠.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뭐 음식물 등을 지역에서 다시 소비를 한다. 재미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굉장히 재밌던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적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은데, 위기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좀 제도권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학교에 다니지 않고 뭐 대안학교에 다닌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장님과 같이 일도 배우고 사장님이 동네 이웃 아니겠습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같이 또 인턴십으로 뭐 일도 해서 월급도 받고 그럼 자기가 또 일한 만큼의 그런 대가를 받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좀 사회 제도권 안으로 좀 들여보내는 그런 활동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힘든 게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그렇죠. 그런 걸 찾는 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연대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아니면 뭐 구청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위기의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렇죠. 네네.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는 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또 좋은 지역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는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그만큼 요즘 이제 그 소득의 양극화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중산층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처음부터 불평등한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역에서라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또 이런 경제적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사면 좌상단에 각 동사무소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고 있는 모습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구 필동 주민센터 내 자치회관에서는 캘리그라피 강좌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란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어인 칼리그라피아, 즉 아름다운 서체, 손으로 표현하는 그림 문자를 뜻합니다. 서양에서는 서예를 번역할 때 쓰이는 말로 주로 붓을 이용해 표현하는 창조적인 서체를 말합니다. 현재는 단순 취미 생활에서 벗어나 포스터, 광고 문구 등 다양한 홍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필동뿐 아니라 회원동, 동화동 자치회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을지로동에서도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강좌는 총 2개월 과정으로 초급에서 심화 과정까지 배운다면 취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는 지난달부터 헤어컷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용 전문 교수가 출강해 가르칩니다. 중구청은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네일 아트와 마사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치회 간의 교양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탁구 등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강좌의 질을 떠나 자치회 간의 프로그램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했습니다. 자치회관은 말 그대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의 취업 연계까지 된다면 젊은 발길로 우리 동네가 더욱 활기차지지 않을까요? 도봉구의 동북일보는 일면 톱으로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창동 아레나 사업 조기 착공에 대해 다뤘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아레나 사업을 민간 제한 방식을 도입해 1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간 투자가 관주도라면 민간 제한은 사업부터 민간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아레나는 늦어도 오는 2017년 말에 시작해 2022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레나는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장으로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이 일본의 사이타마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동의 건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박 시장은 이곳을 음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해 연 1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아레나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핵심 사업으로 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내에서도 반신반의했던 사업이었죠. 결국 유치전에서 일산에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박 시장이 창동을 밀기 시작한 이후 사업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창동이 아닙니다. 그 옆 창동 차량기지가 오는 2019년까지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의 부지 개발과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인데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은 십수년간 지역의 이슈였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급한 개발 계획은 차기 마련이라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사면 좌상단에 등촌동 한 주택가에 들어설 14층짜리 오피스텔로 불거진 주민과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오피스텔 2개 동과 주차장 1개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구청에 민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사장을 오가는 트럭과 터파기 공사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아파트 단지는 좁은 이면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오피스텔 높이가 14층이어서 하나의 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들은 층수만이라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답변입니다. 이 일대는 중공업 지역으로 법으로 보장하는 일조권이 배제돼 있습니다. 통상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거리를 두고 새 건축물을 짓도록 하지만 이곳은 중공업 지역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무분별한 인허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가할 경우 소송만 당할 수 있어 힘들다고 그는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힘들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면 구청이 정작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말이죠. 동대문구에서는 중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고 강서구에서는 내 집 앞에 어느 날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생기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주민들의 님비 현상쯤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폄하만 할 수 있을까요? 이해 당사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이 필요한 것이고 내일처럼 생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1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